선비의 얼굴. 오늘은 조선시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웃으면서 시작하지만 끝은 조금 서늘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때는 조선 중기 한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어느 고을 이야기입니다. 그 고을에 박진사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박진사 이름은 그럴듯했지만 실상은 좀 그랬습니다. 과거는 한 번도 붙지 못했고 글은 겉핥기로 배웠고 그나마 가진 땅도 조상 덕에 물려받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박진사에게는 한 가지 특기가 있었으니 바로 허세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꼭 마당에서 손을 뒤로 하고 하늘을 쳐다봅니다. 오늘 구름의 기운이 예사롭지 않구나. 뭘 안다고 그러는 건지는 본인도 모릅니다. 그냥 그럴싸해 보이니까요. 동네 사랑방에 가면 이런 식입니다. 내 어젯밤 사서 삼경을 다시 읽어보았는데 말이야. 역시 맹자의 해안은 깊다 이 말이지. 옆에서 듣던 김참봉이 물어봅니다. 오, 그래? 그럼 맹자 7편 중에 박진사가 가장 좋아하는 편이 뭔가? 그거야 뭐 다 좋지 않은가? 하나를 고르기가 어렵네 그려. 사실은 맹자가 몇 편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동네 사람들이 다 압니다. 박진사가 글을 제대로 읽을 줄 모른다는 걸요. 그런데도 아무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귀찮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좀 웃기기도 하니까요. 어느 날 박진사가 장에 갔다가 점쟁이를 만났습니다. 점쟁이 왈. 손금을 보니 진사날이 올해 안에 큰 복이 들어올 상이옵니다. 다만 북쪽 방향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조심하시고 절대 서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박진사는 귀가 번쩍 띱니다. 오, 그래? 역시 나를 알아보는구나. 그날부터 박진사는 북쪽에서 오는 사람만 보면 피하고 서쪽으로는 절대 발을 들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집안 서쪽 방도 안 들어갑니다. 부인이 묻습니다. 영감, 왜 서쪽 방을 안 쓰시오? 거기가 제일 따뜻한데? 아니야, 점쟁이가. 아니, 하늘의 이치가 그러니 따라야지. 부인은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훈장 선생이 서당을 열었습니다. 박진사는 기회다 싶어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본인도 가끔 서당에 들릅니다. 선비 행세하려고요. 훈장 선생이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고 있는데 박진사가 뒤에 서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지, 그렇고 말고 천지연왕. 참 깊은 뜻이지. 훈장이 슬쩍 돌아보며 묻습니다. 진사나리, 그럼 우주 홍황의 뜻을 어떻게 풀이하시겠습니까? 그거야. 뭐 우주가 넓고 홍황이 크다는 뜻 아니겠나? 훈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박진사는 동네에서 웃음거리 반, 애물단지 반으로 살아갑니다.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좀 허영이 많고 똑똑한 척하고 싶어하는 평범한 사람이죠. 우리 주변에도 한 명쯤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박진사에게 어느 날 묘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해 가을 박진사 집에 먼 친척이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박서방. 북쪽 고을에서 장사를 한다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는 박진사보다 1살 아래, 말투는 공손하고 예의 바릅니다. 진사 형님,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 자네였나? 어서 오게. 이게 얼마만인가? 10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박서방은 며칠만 묵어가겠다며 짐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석 달이 되었습니다. 박진사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체면이 있으니까요. 선비가 친척을 내쫓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한 건 박서방이 묘하게 박진사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겁니다. 형님, 이 글귀가 무슨 뜻인지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박진사는 속으로 나도 모르는데 하면서도 입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말이지. 깊이 생각해봐야 하네. 역시 형님은 다르십니다. 박서방은 진심으로 존경하는 눈빛을 보냅니다. 처음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러니까 좀 이상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날 대단하게 보는 건가? 아니면 박진사는 가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박진사가 잠결에 일어나 마당에 나왔습니다. 목이 말라서였죠. 그때 사랑채 쪽에서 인기척이 들립니다. 박서방이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낯선 사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되겠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오. 아직 때가 아니오. 너무 오래 끌면 우리도 곤란하오. 알고 있소. 곧 될 것이오. 박진사는 숨을 죽이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진사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어젯밤 누가 다녀갔나? 박서방은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아, 예. 장사일로 잠깐 사람이 들렀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잠 깨웠습니까? 아니, 아니야. 박진사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이상한 일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박진사가 장에 갔다 오면 박서방이 사랑채 장롱을 뒤적이고 있습니다. 아, 형님. 혹시 붓이 어디 있는지 여쭤보려고. 응, 저기 저 서랍에 있네. 또 어느 날은 박진사의 도장이 사라졌다가 다음 날 제자리에 돌아와 있습니다. 내가 잘못 둔 건가? 박진사는 자꾸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묘하게 달라집니다. 박진사! 요즘 친척분이 와 계신다면서? 응, 그렇네. 그분 장사하신다며? 무슨 장사? 글쎄, 뭐 이것저것 한다고 하더군.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눈빛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뭔가 수군거리는 것 같습니다. 박진사는 점점 불안해집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하지만 뭐가 잘못된 건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밤, 박진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서방이 처음 왔을 때 뭐라고 했지? 북쪽 고을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북쪽. 점쟁이가 조심하라고 했던 바로 그 방향입니다. 박진사는 그제야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진사는 동네 김찬봉을 찾아갔습니다. 김찬봉은 평소 박진사를 우습게 보던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마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참봉, 나 좀 도와주게. 박진사는 처음으로 허세를 버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집에 온 친척이 이상하다고,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다고. 김찬봉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진사 자네 도장 어디 두었나? 응? 사랑채 서랍에. 지금 당장 확인해 보게. 박진사는 급히 집으로 돌아가 도장을 찾았습니다. 도장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도장 옆에 본 적 없는 문서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문서를 펼쳐보니 박진사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본인 박진사는 박서방에게 땅 300평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은자 50냥을 받았음을 확인한다. 박진사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그는 한 번도 그런 거래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은자 50냥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장은 분명 진짜였습니다. 박진사는 그 문서를 들고 다시 김찬봉에게 달려갔습니다. 김찬봉은 문서를 보더니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박진사 자네 당했네. 뭘 당했다는 건가? 이건 사기야. 박서방이란 작자가 자네 도장을 몰래 훔쳐서 이 문서를 만든 거지.
그리고 어디 가서 돈을 빌리면서 이 문서를 담보로 내밀었을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김찬봉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만약 박서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빌려준 사람이 자네한테 올 거야. 이 문서를 들고 말이지. 그럼 자넨 땅을 내줘야 해. 그럴 순 없어. 내가 한 일이 아닌데. 하지만 도장은 자네 거잖나. 그리고 문서도 멀쩡하고. 관가에 가봤자 증거가 부족해. 박진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허세를 부리며 살았지만 이렇게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럼 박서방을 잡아야지. 지금쯤 이미 도망갔을 걸세. 아마 자네 집에 가보면 없을 거야. 박진사는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역시 박서방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짐도 흔적도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그날 밤 박진사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냥 친척이라고 믿었을 뿐인데.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한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대금업자였습니다. 박진사 나리, 박서방이란 자가 나리의 이름으로 은저 100냥을 빌려갔습니다. 이 문서를 보시죠. 문서에는 박진사의 도장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오. 하지만 도장은 나리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박서방은 나리 댁에 머물렀다고 하던데요. 그건 그렇지만 돈을 갚으시든지 아니면 땅을 내놓으시든지 하셔야겠습니다. 박진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도장은 자기 거였고 박서방을 지배해드린 것도 자기였습니다.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었을 뿐입니다. 친척이니까, 사람이니까. 결국 박진사는 땅을 팔아야 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그것도 헐값에. 박서방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관가에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아니, 찾을 생각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사기꾼이 한둘인가? 어차피 잡아봤자 돈은 없을 텐데. 박진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귀신이 아니라는 것을. 박진사는 그 뒤로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허세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사랑방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동네 사람들은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박진사가 당한 거 봤나? 그래도 싸지. 평소에 잘난 척만 하더니만. 맞아. 좀 배워야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래, 저런 사람은 한번 당해봐야 돼. 박진사를 속인 박서방도 무섭지만 박진사가 당한 걸 보고 웃는 사람들도 무섭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박진사는 결국 살던 집마저 팔고 작은 초가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부인과 아들 셋이서 겨우 살아가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허세 부리던 선비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늙고 지친 노인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에 갔던 박진사가 누군가를 보았습니다. 멀리서 비단 옷을 입고 웃으며 걸어오는 사람. 박서방이었습니다. 박진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박서방도 박진사를 보았습니다.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서방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박진사는 그 자리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이 도둑놈아!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소리쳐봤자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돈이 돌아오지도 않고 땅이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볼 뿐입니다. 저 영감, 무슨 일이래? 박진사는 그냥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부인이 물었습니다. 영감, 오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었소? 아니, 아무 일도 없었소. 박진사는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서방을 봤다는 것도, 그가 웃으며 지나갔다는 것도, 조선시대 법으로는 박서방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했고 박서방은 영리했습니다. 그는 벌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살았습니다. 다른 고을, 다른 사람들을 속이며. 그리고 박진사는, 그는 그냥 조용히 늙어갔습니다. 억울함을 가슴에 묻은 채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는 삶을 살다가 어느 겨울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이야기지만 사람 사는 모습은 지금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속고 누군가는 속입니다. 지금도 착한 사람이 손해보고 나쁜 사람이 잘 사는 일이 있습니다.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 마음이 더 무섭다는 걸 옛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상 우리 동네 시니어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